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능의학이 무엇인가, 기능의학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의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방으로 기능의학이 취급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세포가 약 30조 개가 있는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 간, 쓸개, 심장, 췌장 이런 장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개별 세포가 모두 건강하면 조직과 장기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기능을 최대 효율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장 건강한 최상의 상태, 그리고 병이 있는 이 질병 상태, 그 중간 단계가 꽤 많습니다. 어떤 진단 기준에 못 미치면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상태부터 심각한 기능장애 상태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이 기능저하 상태에 대해서 기능의학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빼고 나면 몸에 피로물질이 쭉 빠집니다. 행주를 물 한 방울까지 짜듯이 피로물질이 꽉 빠졌을 때 그때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그런 상태, 또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엄청 날아갈 듯한 그런 상태, 이게 이제 가령 최상의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기능의학은 바로 이런 최상의 상태를 이끌도록 추구하는 그런 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저하 상태에 우리는 기능의학자들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가령 이런 상태를 보이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오래 잠을 자도 머리가 맑지 않다, 몇 날 며칠 쉬어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는 얼굴과 손발이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한다, 또 자주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 몸이 너무 무겁고 땅 밑으로 깔아앉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을 환자는 호소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질병은 아니에요. 어떤 진단 기준에 못 미쳐요. 그렇지만 몸은 힘든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이 기능 저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예방의학, 치료의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방의학은 이제 주로 원인 규명, 치료는 일단 제외하고 원인이 뭔가를 규명하는 학문이 예방의학이고, 치료의학은 원인 또는 경과 과정, 또 물론 보긴 보지만 주로 치료를 중시하는 의학이 치료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은 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 또는 병의 과정은 뭔가, 이거를 모두 살피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재발 억제 노력까지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환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한 후에는 재발이 훨씬 적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은 유사의학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어떤 일부분이고 근거 기반한 현대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치료의학, 기능의학 이렇게 특징을 보자면, 예방의학은 주로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고, 치료의학은 이 원인도 규명하고
병의 경과 과정도 연구를 하긴 하지만 주로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학문이 치료의학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주로 이런 특징을 보이고, 하지만 기능의학은 치료도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 원인 규명, 병의 진행 과정, 여기에 좀 더 치료의학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학문이 기능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표가 치료의학 있죠.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치료의학. 치료 목표가 이 질병 상태를 이 진단 기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보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저하 상태로 돌아갔을지라도 이제 질병 상태가 아니면 이제 자가치유 작용에 의해서 이제 좀 기다려 봅시다. 이제 좀 지켜봅시다. 일단 좋아졌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이 정도가 치료의학의 보통의 그런 목표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능의학은 조금 다릅니다. 기능의학은 이 기능 저하 상태까지도 최상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아무튼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이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황달로 입원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몇 가지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모두 제가 경험한 그런 사례입니다. 봄철 밭두렁에서 자란 나무를 먹고 황달로 내원을 했습니다. 원인은 농약 중독입니다. 이 봄에 이제 이른 봄에 이 농사를 준비하기 전에 보통 이 제초제도 치고 농약도 칩니다. 그러면 그 농약이 이 밭두렁에도 이렇게 가게 되니까 거기서 나무를 캐서 먹고 농약 중독으로 간이 나빠져서 입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의 이제 그런 병력 측정을 해보면, 병력 청취를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의학에서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2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시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있어요. 혈색소가 9.4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치는. 그래서 치료는 뭡니까? 철분제를 처방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치료의학에서는 이 정도로 치료가 종결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기능의학자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분이 도로가 집에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나물이나 쑥을 뜯어다가 국이나 떡을 해서 드신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 도로가의 토양은 과거에 이 유연 휘발유, 납이 들어있는 휘발유를 과거에 썼거든요. 이 유연 휘발유에 의해서 납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납 검사를 해봤더니 납 중독이 나왔어요. 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뼈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조혈작용을 방해해요. 피가 만들어지는 이 골수에서 이 피가 만들어지는 그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서 치료는 철분제를 처방하고 도로가의 나물 채취를 이제 하지 마세요 하고 납을 배설하는 킬레이션 치료를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발 방지 기능이 있겠죠. 그냥 철분제만 주고 이제 지켜보면 할머니는 계속 나무를 뜯어먹고 할 테니까 또 오시겠죠. 그렇지만 기능의학자들은 원인 규명, 근거, 왜 그러는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이고, 그러면 재발 방지하는 효과도 확실히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신 중년 부인 사례입니다. 치료의학에서 만약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다면 신경과에서 뇌 MRI, 뇌파 검사, 수면 다운 검사 등등
신경과적 검사를 하겠죠. 피 검사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통약, 안정제, 수면제 이런 처방을 할 것입니다. 증상 치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지켜보는 거죠. 자가치유로 나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죠. 근데 기능의학자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의학 검사를 물론 해야 됩니다. 왜냐? 뇌 MRI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 드물지만 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지주막하에 동맥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도 하지만 기능학적인 검사도 물론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금속 검사는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사했더니 비소가 높았습니다. 비소. 그래서 배출 치료를 했죠. 그리고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비소가 높았는가 찾아봤더니 이분은 한약제를 드셨어요. 한약제. 그래서 한약제를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비소 배출하는 킬레이션 치료를 했고, 그리고 또 증상 치료도 같이 하죠. 두통약, 안정제 저희들도 물론 필요할 때는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발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몇 달 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오셨어요. 수개월 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오셨어요. 비소를 검사해 보니까 다시 높아요. 그런데 한약제를 안 드셨대요. 왜 그런가 해서 이렇게 계속 여쭤봤더니 이 톳환을 드셨어요. 톳환. 이 다시마, 톳 이런 해조류 있죠. 이 톳으로 환을 맞는 걸 드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톳환을 드시면 비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톳환을 드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원인 규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재발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겠죠. 그래서 기능의학자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에서 원인 규명이나 병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야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오염의 시대죠.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그래서 치료의학에서는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음식 문화가 너무 잘못됐죠. 가공식품, 식물성 기름, 밀가루 이런 유해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지 않고 병이 나면 치료하는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그런 이 현대의 그런 음식 문화의 현실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물성 기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또 이걸로 만든 다양한 이런 이 가공식품, 이 과자를 볼까요? 과자 한 봉지 뒤에 보면 이렇게 성분표가 있습니다. 성분표 보셔요. 백설탕, 밀가루, 그리고 식물성 유지 있죠. 경화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화유, 수소 첨가한 경화유. 이 식물성 유지도 뭐 2, 3, 4 막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가린, 또 가공 유지, 이것도 기름죠. 쇼트닝, 또 색소, 코치닐 색소, 색소, 유화제, 향료, 이렇게 많은 첨가물, 그리고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만든 것이 가공식품입니다. 과자입니다. 이것이 밑에 보면, 영양 정보를 보면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에 200mg 이하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으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봉지만 먹나요? 두 봉지, 세 봉지.
또 뭐 새우깡도 먹고, 뭐 다른 콘칩도 먹고, 또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른 튀김도 먹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이 트랜스 지방이 점점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처럼 정말 몸에 해로운 지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가공식품을 이게 그냥 너무나 쉽게 사주는 겁니다. 아빠가 자기 딸에게 사주기도 하고, 어린이들 거의 매일같이 이것들을 먹고, 이러니 병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의학자들은 이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현대 치료의학에서는 조금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제목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이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팁,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제목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